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첫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기만 한데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 그리고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추석 민심 전망해보고 지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 의원님, 새로운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되셨는데 임기 2년 앞으로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전남 도당,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도민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남 도민에게 보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했고 또 많은 실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의 민주당을 잘 추스려서 도민들의 민생,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관심과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지난 네. 6일 화요일이었죠. 네. 11호 태풍 때문에 뭐 저희 쪽도 좀 피해가 있는 거로 아는데 지역구 어땠는가요? 흰남노의 규모라든가 유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네. 우리 농도인 전남, 특히 나주 화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우려를 했는데요. 막상 지나고 보니까 제가 농촌 한 마을에 한가운데 살거든요. 태풍은 오는 듯 하면 이미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그런 뒷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지없이 흰남노도 유세는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꼬리를 감춘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추석 앞두고 전 걱정이 많았는데 전남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됐습니다. 총선까지 또 2년 남았는데 이번 추석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자주 오를 것 같습니까? 네. 뭐 예전처럼 뭐 추석 민심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는 많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뭐 다액화되면서 수도권 여론을 명절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지역에 고향에 와서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뭐 이런 계기는 많이 사라졌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그 역할을 스마트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추석 민심에서 호남 유권자분들, 지역민들에게는 그래도 화두는 다시 민주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망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해서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주었고요. 지방선거 역시 뭐 호남 지역에서는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고, 연이어 두 번의 선거에서 지역민 입장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 안아야 했고, 또 지역 정치권이 또 그다지 만족스럽게 지역민들의 뜻과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례없이 낮은 참여율이 나타났던 거고, 이재명 체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명절에 다시 모인 가족들의 화두는 다시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호가 약속한 것처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대를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명절을 앞두고 두 가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둘러싸고 다소 좀 난맥상이 일부 드러났다라는 거고, 또 출범하자마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 기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데 걱정이 먼저 찾아와서 명절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민들이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때 계속 돌아다니실 거고 이미 내려와서 저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역 돌다 보면 이런 민심 살피실 것 같아요. 어때서요, 지금? 우선은 아마 추석 민심 선거는 아직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당대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정권은 초반이고 아마 여야 간의 장기적인 어떤 이 전략을 짜면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지역 민심은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느끼고 또 많은 소리를 또 경청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정치 한복판에서 느끼는 그 호남 정치,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은 일단은 선거 패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요. 아마 문재인 정부 그 후반기에 계속 빚어졌던 국민들의 민생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질책이 아직도 여전하다 생각되고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의 어떤 그 민주당 그리고 우리 지역 내의 정치의 어떤 그 공정과 어떤 그 뭡니까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굉장히 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남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전남 지역의 민주당, 광주 전남의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본산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큰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이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민주당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뭐가 될까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처음엔 안 되고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분이 그리고 다른 분이 지금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네 이것조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럼? 우선 뭐 현역에서 발탁하지 않고 시민사회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발탁을 했다는 것은 호남 정치에 대해 주는 메시지와 또 경고 뭐 이런 것들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현재 도민들과 시도민들이 느끼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앙당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발탁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광주가 고민하고 있는 시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당의 고민이 함께 나타난 그런 인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대표님은 그런 문제, 지명직 최고위원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밖에 있으니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외 인사를 발탁하겠다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뒤에 그랬겠지만 초기에 확정했던 것은 저는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라. 라는 의미가 강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경고를 보내고 그 원칙을 정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인선하는 과정을 보니 뭐 지금 지명이 되신 분도 계시고 됐다가 철회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론됐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와 관련된 캠프의 인력풀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원외 인사를 지명 원칙을 선정했다면 좀 캠프에서 벗어나야 다양한 목소리와 제대로 된 호남민들의 질책, 뭐 칭찬, 뭐가 됐던 반영할 텐데 캠프 인사 중에서 발탁을 하게 되면 결국 내부 목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당, 민주당은 집권당 직전까지 집권당이었는데 공당의 검증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시선이 있었는데 지명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철회하는 그 과정,
이건 뭔가 개운치 않은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검증하고 또 교섭을 했었는가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핑계라면 핑계인데 마찬가지로 여야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놓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야기가 나왔다가 본인 고사했다고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지명되지는 않은 상태로 그렇죠. 내부에서 하마평이 나왔었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알력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력하다고 보도가 나왔던 박주선 전 의원께서 고사하는 관계로 간 거고 민주당은 공식 발표를 오피셜로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던 경우여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지금 여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뭐 호남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쓴소리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재명과 이 호남 또 그 전남 광주의 그 민심과 이재명 지도부 어떻게 서로 소위 말해서 인연을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호남 민심은 대단히 그 강한 민주당 그리고 그 일 잘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아주 좀 컸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현역에 대한 대단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평가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재명 그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또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인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숙한 점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 당이 본질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인선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호남의 민심은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이 강한 그 이재명 그런 지도부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대한 어떤 그 이 폐쇄까지 이 공언하면서 원외에서 찾았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에서 이재명과 다른 그 컬러의 어떤 그런 또 원외 인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100일간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요. 일단은 민생 살리자고. 하지만 보기에는 이게 협치보다는 굉장히 험로가 예상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열한 물밑 경쟁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보면 민생보다는 소위 말해서 전 정권에 대한 그런 어떤 보복성 그런 사정 정국이 이 주류를 주도하고 있고 또 현 대표 체제가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현 대표를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대표의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뭐 128번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먼지털이기식이 이렇게 망신주기식 그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대표 체제 이후에 민생정국을 통해서 그 여든 야든 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좀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당이 집권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강하니 맞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굉장히 좀 후퇴시키는 그런 어떤 그 예전에 없었던 그런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스탠스가. 약간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측면이냐면 명분 양여야 모두 민생 우선이라는 데 대해서는 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죠. 근데 여야 내부 사정을 보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당은 지금 지도부를 구성을 못해서 법원의 손에 의해서 또 지도부가 또 어떤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내부의 위기와 모순을 외부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민주당 역시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계에서 계속 제기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분이 현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었던 거고,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걸 탈피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입만 열면 얘기했던 민생의 문제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공생관계일 수 있다라는, 국민들만 지금 좀 사정이 딱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건 간에 집권 초반에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인 정부의 어떤 그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소위 말해 국민들과 약속했던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보다는 굉장히 그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서두르면서 완전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벗어나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뭐 이야기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의 프레임이죠. 검찰이 사실은 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성남시장 또 한 번에 걸친 경기지사 과정에서 수없이 검증되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게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시 이 정권 초기부터 벽두부터 이렇게 탄압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은 이 정말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내용들이 어찌 보면 뭐 대선 때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한마디, 그리고 지극히 뭐 당락과도 관련이 없고 또 공익과도 관련이 없는 그 견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를 소환할 정도가 되느냐, 지금 그렇게 그거의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어찌 보면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 원과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 주가 조작,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른 거죠. 물론 그것도 작지 않은 문제로 저희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중히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시기에 국가의 운명, 또 국민들의 이 절박한 민생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가 대단히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 집권당은 책임 정당입니다. 어찌 됐건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최근에 정기국회 앞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저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역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비전 없는 정당입니다. 네. 비전 없는 정부이고, 이런 전례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뭐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주요한 책임은 국정의 책임 정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의 민생과 관련된 어떤 어려운 파탄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실은 그것도 검찰이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 더 초연하게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우리 그 인생 살리기 TF를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정치 공세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민생 살리기 이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그 원내에서 각종 TF를 만들어서 지금 쌀값 정상화 TF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납품 단가 관련한 그런 어떤 TF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한편으로 민생을 끊임없이 우리 당의 주제로 삼으면서 지금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당에 대한 그 집권 여당의 공세가 그냥 단발마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마 총공세로 보여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정의 기조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민생 말씀하셨으니까 그 와중에 지금 쌀값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국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전남의 농민들을 다 전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농민들은 다 지금 민생에 급급한 너무 수심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우선 서울 시각으로 보면 쌀 문제는 굉장히 지방이더라고요. 굉장히 관심 밖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절박한 과제죠. 아마 역사상 유례없는 그 단기간에 21%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에 있어서도 엄청난 것이고요. 또 그 피해 규모로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폭락의 세가 이 올 하반기 추락기까지 계속된다면 전남 지역의 그 피해 규모는 약 4,8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쌀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쌀값으로 인한 그런 소득의 어떤 감소를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이제 수치로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21%가 폭락한 이 쌀값은 농촌 지역이나 농가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만성적인 그 야적 시위랄까 네. 쌀값 투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그 5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12만 8천 원까지 폭락했던 쌀들을 21만 원대로 정상화시켰던 그런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그 핵심이 쌀이 수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발동했었습니다. 그때는 생산 면적을 조정해서 수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했고요. 또 생산의 작황으로 인한 생산의 불균형이 생길 때는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쌀값의 폭락이랄까 그 불안정이 최소화됐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7,800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어떤 그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제로 쌀값의 그 폭락세를 지금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쌀값 폭락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 소위 말해서 이걸 거의 방치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그 정책적인 어떤 의지 때문에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제적인 시장 격리 그리고 또 생산 조정을 통해서 쌀 수급을 정상화하고 또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다들 고향 내려가셔서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시면 이 쌀값 이야기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나라고 다들 한마디씩 할 텐데 그걸 그냥 윤석열 정부가 듣겠다는 걸까요? 그 욕을?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는데요. 기재부라고 하는 이 물가 당국의 재정 당국의 논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재정 당국의 물가 논리를 제압하면서 쌀값이 정상적인 생산비 그리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 이런 관점에서 관리되었다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6개월도 안 된 이 정부 하에서 끊임없이 물가를 중심으로 이 쌀값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아마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촌이나 지방의 그 정서로 보면 어떻게 이 쌀값이 상식적으로
뭐 한 자릿수에서 좀 등락을 반복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자리 22%까지 폭락하는 것들을 물가 당국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당국은 쌀값을 좀 더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관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 농민들의 이 생존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정부 여당이 더 욕을 먹을 터인데 욕을 먹으면서 이거를 밀어붙인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농촌이나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을 보면 농민만 또 있는 건 아니고 도시 빈민이라든지 또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소득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쌀을 비롯해서 식료품 구입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분들은 또 좋은 측면들이 있고 또 WTO 체제 그리고 FTA 체제에서 정부가 쌀값에 대한 보조금이나 가격에 개입하게 되면 협정 위반으로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적인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지혜를 좀 뽑아내서 그 해법들 단기적인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면 많은 서민 영세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거든요.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해법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그런 노하우까지는 이 정부에게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지금 고물가 시대의 쌀값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다 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줄어들고 있죠. 1인당 1년에 56.9kg랍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쌀값으로 환산해 보면 12만 원 정도고요. 한 달이면 만 원. 10,000원 정도, 하루면 330원 정도입니다. 물가 비율로 따져 보니까 소비자 물가 비율로 따져 보니까 1000분의 5.5랍니다. 그러면 그 커피 소비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고요. 핸드폰은 1000분의 33이니까 무려 뭐 그것에 한 7분의 1, 뭐 6분의 1 이 정도니까요. 물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렇지만 현재 물가 당국이 과거의 생각에 아직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쌀값 정상화를 당의 목표로 지금 삼고 이번에 이 중점 법안으로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과도원이 쌀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쌀을 격리해 내므로써 쌀값이 정상화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과도원이 농민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부나 아니면 그 소비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물가 정도 차원이라면 기존의 한 20만 원대 내외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외 인사를 최고위원, 호남 목세 최고위원을 하는 것도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엄중한 경고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대단히 이제 아픈 이야기고요. 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분발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광주의 그 민주당의 민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달라 하는 취지하고 또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좀 바로 세워 달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강한 야당으로서 또 선명한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달라, 이게 첫 번째인데, 우리 지역 정치인들 나름대로 이런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고 또 강해져야 되겠고, 아까 이 쌀값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좀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민생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한 정치를 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전남 지역의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이 쌀값 문제는 살을 걸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호남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쌀값 문제 우리 당의 중점 과제로 삼아서 올 하반기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법으로도 예산으로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2, 3일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좀 의외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쌀의 공급이 이렇게 불균형인데 그 MMA 물량, 의무 수입량으로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쌀을 우리가 국내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ODA 방식으로 해서 외국에 원조하는 그런 물건으로 좀 돌려보면 어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관계 통상 전문가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올 하반기에 전남 도민에게 보답하는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이 추석입니다. 이제 전남 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도민 여러분들의 민주당에 대한 욕구 불만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분발해서 지역 민생에 정말 유능하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낙후와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어떤 그 발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늘 관심과 조언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야 정쟁의 정치권은 조용한 날이 없고 고물가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물으며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